안녕하세요. 멜콩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요일 주말을 맞이해서 저희가 또 특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진작부터 진짜 모시고 싶었던 분인데요. 우리 당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서 진짜 어려운 선거에서도 항상 여러분이 최고위원으로 선택해 주시는 김재원 최고위원님과 함께 오늘 토요일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랑도 지도부 같이 하셨었는데 그리고 또 계속 늘 지도부에 계시는 건 아니 이 당원들이 그만큼 신뢰하고 선택한다는 건데.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당이 너무 어지러워질 때마다 네. 비대위가 또 등장하고 그 비대위가 또 잠시 있으면서 전당대회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뭐 반년씩 가다가 그러실까요? 또 다시 전당대회를 하는데 그때 다시 지도부가 어려워질 것 같으니 또 같이 지도부에 참여해서 당을 좀 바로잡아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최고위원회 선거에 나왔는데 근데 그때마다 네 번 네. 나왔으니까 이제는 네. 졸업했어요. 이제 더 아니, 이상 근데 나오면 안 돼. 저 이게 막간을 이용해서 이게 약간 스타트 질문으로요. 오늘 네. 우리가 다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만 매번 나오는데 매번 당원들에게 그렇게 선택을 받는 어떤 김재원 의원님만의 비결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거보다 네. 아니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네. 뭐 선거 때마다 조금 이슈가 다르고 어떤 네. 때는 그러니까 2022년이었나요? 네. 그때 그 이준석 대표가 네. 당선될 때 네. 그때는 전당대회의 이슈가 바로 직전에 이제 검찰총장을 그만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네. 누가 당에 입당시킬 수 있느냐 그거 경쟁을 했어요. 맞아요. 그게 제일 화제였죠. 그래서 그때 나경원 의원은 내가 고시공부 같이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데려오겠다였고 네. 주호영 의원은 내가 같은 아파트 산다. 대구에 있을 때 또 예. 뭐. 아니 네. 저 서울에 같은 아파트 살고 서울에서도 네. 대구에 그 대구고검 근무할 때 내가 차도 여러 번 태워줬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당에 윤석열을 누가 데려올 거냐 막 그걸 가지고 경쟁을 하길래 제가 나가서 나도 윤석열과 인연이 많다. 윤석열 총장을 차에 태워준 분도 우리 조호영 의원 계신데 나는 윤석열 검사가 나를 차에 태우려고 그랬다. 근데 그 차가 호송차라서 내가 안 타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하면서 그런데 아마 내가 제일 그 윤석열은 잡아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도 하고 이랬는데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김기현 당대표 시절은 또 그때 당의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윤석열 정부 이후에 누가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가장 합을 맞추면서 갈 수 있느냐 이거였고 그때는 이제 저도 나왔었는데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서 좀 우리가 함께 똘똘 뭉쳐보자라는 게 좀 화두였죠. 그때 또 그랬고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나왔을 때는 이게 뭐 한동훈과의 그때는 이른바 친한계들이 나와서 소울메이트도 나오고 맞아요. 네. 무슨 진종호처럼 사격 선수도 나오고 이때 이거 견제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필요했고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사실 어수선했었거든요,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나와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내부 총질하는 사람은 또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와 함께 거꾸로 또 한동훈계가 다시 당권을 잡으려 하는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 이래서 선거 때마다 굉장히 이 당의 지도부 구성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당의 어떤 합리적이고 가장 리더십 있는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 당내 싸움의 이 결정판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마다 제가 당 지도부에 포함이 돼야 당의 이 어떤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역할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역할 때문에 출마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그 든든한 지도부가 등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이 뭐 자꾸 들쭉날쭉해지고 오합지졸처럼 흩어지고 또 막 비대위 막 이야기 나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없어야 건강한 정당인 거잖아요. 그리고 네. 이 지도부, 당 지도부가 구성이 되어서 얼마 못 가서 비대위가 장기간 갔다가 또 지도부가 구성되어서 얼마 못 가서 또 비대위로 가고 이러니까 제가 그 보건데 이 지도부를 그냥 그 뭉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 역할을 주문한 분들도 많았고요. 사실은 이 당 지도부 경험은 우리 당의 어떤 의원들보다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더 풍부하게 또 최근까지 계속 연결된 경험을 갖고 계신데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막 장동혁 대표와 이 지도부를 흔드는 일군의 흐름들이 한 1, 2주 사이에 굉장히 거셌잖아요. 언론도 그렇고 당 내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게 약간 또 좀 잦아드는 분위기가 느껴지긴 하는데 그 의원님께서 최고위로 있으시면서 지금의 현재 당 지도부 분위기, 우리 시청자나 당원분들이 뭐 굉장히 또 민감하게 어디서 막 그 조갑제나 뭐 김종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대위라는 단어를 꺼내고 호사가들이 막 부채질을 하니까 걱정도 많이 하시고 오히려 더 화내서 장동혁 대표에게 후원도 해주시고 막 하셨는데 실제 최고위원으로서 느끼는 당 지도부의 분위기 굳건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일단 네. 지도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네. 제가 절대로 사퇴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네. 왜냐하면 우리 당은 그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 네. 지도부가 붕괴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양양자 최고나 우재준 청년 최고는 언제든 사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당원들이. 그래서 하여튼 제가 봐서 김민수 최고는 사퇴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네. 저만 가만히 있으면 네. 지도부 붕괴되는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보다 더한 것은 당 지도부가 그렇게 허약하지 않아요. 허약하지 않다. 네, 과거의 당 지도부는 사실 뭐 이준석 대표 시절도 보면 늘 당 대표가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늘 당 대표가 그 문제를 일으키고 집을 나가거나 뭐 했죠. 그리고 김기현 대표 시절은 뭐 어쨌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문제가 굉장히 컸고 그랬죠. 그때는 또 네. 총선을 앞두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네. 이제 이렇게 가서는 총선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내부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도부 교체를 통해서 총선에 이기자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난번 한동훈 대표는 사실 거의 계엄령 선포 이후에 자기가 탄핵을 주도하다시피 해서 그랬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탄핵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탄핵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해서 벌어진 지도부 그 붕괴 붕괴였죠. 사태였고 지금 장동혁 대표를 흔드는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네.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장동혁 대표에게 내려오라고 하는 정도의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그러니까 사실 내부 의원들 중에서는 쓴소리를 하더라도 네. 비대위나 뭐 이런 이야기를 아직은 입 밖으로도 아무도 못 꺼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꺼낼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네. 최고위원들 어느 누구도 사퇴할 지금 움직임도 없고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뭐 이제 최근에 그 지난번 장동혁 대표가 계엄령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지도부 붕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장동혁 대표가 나름대로 많이 생각하고 또 우리 당이 지금 그 처한 현실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전략적인 선택일까를 심각하게 고민을 한 거라고 봐요. 네. 저하고도 약간 이야기가 있긴 있었는데 근데 우리 당은 사실 과거 어렵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어렵게 당을 유지해 오다가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을 영입해서 대통령으로 만들므로써 그러면서 국회 소수당이지만 여당이 되었고 그렇죠. 네. 또 그리고 정권을 다시 뺏어옴으로써 그것도 5년 만에 뺏어옴으로써
보수 진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당이 좀 안정되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 이질적인 요소 구성원들이 사실 없지 않고 그분들이 틈을 버리고 있는 것이 22대 국회 와서 지금 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갑자기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다 업어 키워준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하고 하면서 자기 측근들한테 비례대표나 꿀지역구 공천을 주고 결국 그 사람들이 지금 또 계속해서 분란을 만들고 탄핵 정국을 주도한 셈이니까 이게 좀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 계엄 선포 이후에 탄핵을 불러들이는 과정, 그 탄핵 후에 또 대선 과정에서도 대통령 선거는 사실 온몸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적으로 지금 대선회를 치렀어도 우리가 탄핵을 당한 지 60일 만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승리하기는 어렵죠.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는 건데 거기에 이준석이라는 또 반대자가 일부를 또 끌고 있었고 당 내부에서 제가 봐서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헌신적으로 돕는 분들과 좀 내팽개치고 그냥 아예 그냥 팔짱 끼고 돌아선 분 이게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아는 것이 후보자 비서실장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경선 때는 캠프 총괄본부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대선을 치르면서 우리가 겪었던 또 내부 분란이 엄청 커요. 지금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시겠지만 당에서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백주대낮에 또 한덕수 후보와 후보 교체를 하려고 작업도 하고 이러면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 사실 내부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은 당이고 거기에 또 당 대표를 뽑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당이 내부를 단결시키고 단합하고 아울러 가는 과정이 지금 뭐 당대표 된 지 몇 달 안 되었는데 뭐 당이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반면에 실제 당대표가 아직까지 당을 추스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내부 이질 분자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당대회 때 우리 장해찬 최고께서도 보셨겠지만 제일 그 당원들의 요구가 제발 대선과 탄핵과 대선을 거치면서 있었던 내부 총질자들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가 엄청 강했어요. 사실 그 프레임으로 장동혁 대표가 좀 이변을 일으키면서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 공약으로. 그리고 네. 저도 그 이야기 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 우리 그 전통적인 우리 강관 지지자들을 먼저 단결시키고 네. 그분들이 완벽하게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기틀을 닦고 나서 그다음에 내부의 또 단결을 구하고 그리고 선거 때 되면 당연히 지금 지지 정당 없다 또는 지지하는 후보 없다 또는 투표하지 않겠다 이 사람들 끌어들이러 가야죠. 그럼요. 네. 그것은 아마 내년쯤이 되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사실 며칠 안 남았지만 내년하고 올해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까지 우리 장동혁 대표가 내부 단속에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약간 또 생각이 다른 분들은 그것을 시비를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계엄 사과 부분에 대해서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주장이었는데 저도 지금까지도 오늘 현재까지도 계엄을 사과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옳지 않다. 지금 당장은 물론 한번 두고 보십시오. 계엄 사과해야 될 일이 앞으로 무수히 많을 겁니다. 뭐 계속 민주당에서 막 계속 그 프레임을 들고 올 그리고 거니까요. 또 네. 사과를 해야 될 일도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날짜가 되었다고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더군다나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이었는데 그래요. 또 그리고 내란당이라고 지금 만들어서 해산시키려고 내란 특별재판부까지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꿇어앉아 사과를 한다? 그러면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요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한 사람은 우리 당내거나 보수 진영에 속한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언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맞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사과하지 않는 것이 사퇴 사유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부 장동혁 대표를 끌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퇴해야 될 거다 이렇게 엄포 넣는 수준이라고 봐요. 저는 지금 당대표가 사퇴해야 된다거나 당 지도부가 무너진다든가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될 리도 없어요. 우리 김재현 최고님께서 당내 상황과 그동안의 어떤 행보들을 쭉 짚어주시면서 결정적으로는 지금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 내려오라고 감히 말 꺼내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께서도 절대 최고위원 어떤 상황에서도 사퇴 안 한다. 이게 정상 지도부가 쭉 임기를 채우도록 끝까지 가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중진 의원들도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네. 더 이상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야. 그게 잠깐 떴다만 같잖아요. 무슨 책임 정치도 아니고 사실은. 네. 그리고 비대위가 하여튼 비대위가 뭐 또 비상대책이 제대로 안 돼요. 그 비대위 때 우리 총선 다 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네. 비대위가 하여튼 뭐 아무도 검증되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아무도 검증되지 않는 일을 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그런 네. 일이 반복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당의 중진 의원들도 비대위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당의 그 지도부가 자꾸 붕괴되는 것 이것도 당의 그 미래를 위해서 또는 당의 현재 상황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는 그 점은 우리 당이 이제 정상을 찾았다 그런 네.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최고위원님과 제가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저는 방송 인터뷰 나가면 이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다 무너진 집안 지금 건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막 창문 달아라 조명 달아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주춧돌부터 다시 세우고 있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 홍준표 대표가 이끌었던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리얼미터 지지율이 17%였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리얼미터 기준으로 그래도 지금은 한 30% 후반대가 나오잖아요. 또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된 조원 CNI 조사를 보니까 민주당과의 격차가 전주보다 오히려 더 좁혀졌고 그러니까 물론 지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내부 정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 진통을 연말 안에 잘 해결하고 뭐 징계라던가 당무감사 결과를 딱 낼 거 내고 털어버리면 연초부터는 이제 선거 모드로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아젠다를 또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겠죠, 최고 그렇죠. 의원님. 그래서 네. 지금 그 뭐 징계 문제 네. 있고 또 당무감사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네. 가급적 이 문제를 올 연말까지 그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질질 끌면 진짜 제가 썼던 표현처럼 더 고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윤리위원회도 빨리 구성하고 네. 그렇게 해서 윤리위나 당무감사위원회는 굉장히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당은. 그리고 당원이면 아예 위원이 못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당원 외부인을 4분의 3, 네. 당원이 아닌 사람 4분의 3으로. 4분의 3으로. 네. 그리고 위원장은 또 당 입당을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거꾸로 또 구하기도 어려워. 우리 당 당원도 아닌데 뭐 나무당에 가가지고. 그 고생을 왜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그래서 네. 누가 맡으면 그에 대해서 조금 자기가 봤을 때는 별로 우호적이지 않다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고 하는데 정작 그분의 입장에서는 우리 당이 조금이라도 정상적으로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윤리위원장 또 당무감사위원장은 지금 임명이 돼 있죠. 근데 네. 윤리위원장은 아직 임명도 못한 것 같은데 빨리 임명하고 이제 해결할 거는 해결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도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뭐 당원 게시판 사건도 조사하고 있지 않나요? 네, 좀 더 사실 확인을 한다.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통해서 밝혀내고 있다라고 입장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사실관계는 분명히 일단 네. 밝히고 공개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에 대해서 또 어떤 처분을 하느냐는 뭐 윤리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하겠죠. 그것을 저는 가급적이 아니라 무조건 연말 안에 연말까지 네. 하고 당대표가 이 연초에 이제 그러면 우리 당은
올해 신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고 밝히고 그것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지금 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 이번 주에 이제 징계 처분 권고가 있었고 장동혁 대표가 기자들에게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해당 행위자는 엄중 조치해야 된다. 그게 당 통합이나 외연 확장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사뭇 분명한 것 같은데요. 우리 최고위원님 말씀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징계할 것들이나 진상 규명할 것들은 가급적 빨리 올해 안에 다 털어버리는 게 오히려 우리 당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맞아요. 길이지 통합하자고 그냥 넘어가자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통합을 하는데 저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장동혁 대표 내부에 적이 무섭다는 건데 사실 우리 지난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 요구도 그랬고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랬어요. 내부 총질하는 자 용서하지 않겠다. 네. 약속을 하고 그 당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약속을 지켜야죠. 장동혁 대표 약속을 참 잘 지켰어요. 윤석열 대통령 면회하겠다. 뭐 여러 가지 당원의 권리를 확대하겠다. 네. 확대하고 존중하겠다. 다 지켜야죠. 그리고 특히 정말 내부 총질 하는 분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도 도가 심한 분들. 이건 네. 뭐 같이 정말 그냥 이게 스스로는 쓴소리라고 주장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쓴소리가 아니고 그냥 뒤 짱돌을 때리더니 그런 거라면 사실 어떤 형태로든 제재가 필요하죠. 저는요, 전광훈 목사의 예배에 가서 네, 네. 그냥 구경하러 갔다가 단상으로 불러 올리길래 네. 사실 그 뭐 하는지 모르고 올라갔다가 막 혼자 주장하다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네. 갑자기 물어봐서 그것도 네. 반대한다고 주장한 김기현 대표를 그 자리에서 상당한 좀 험한 말씀을 섞어가면서 비판을 해서 당시 네. 김기현 대표를 비난하길래 당의 그때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좀 분위기를 무마하고자 그게 네.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네, 네. 그거 아닙니다. 네. 그 절대 그렇지 않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랬는데 그러면 마음에 없는 말 했다는 말이냐 하길래 아니 선거 이기려면 뭐든지 하는데 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좀 봐달라. 그랬더니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반대할 테니 그 한마디 했다가 당원권 정지 1년 받았거든요. 네,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 당시 저희가 이제 여당일 때 김기현 지도부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너무 별거 아니고 사소한 것들에 우리가 외부의 어떤 지적에 많이 흔들리면서 뚝심이나 기강이 없었다. 당의 기초 체력 자체가 되게 약했다라는 아쉬움이 저도 돌아보면 되게 많이 남더라고요.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제가 징계당한 게 부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뭐 나름대로 당에서는 제 발언이 당의 방침에 부합하지 않았다라든가 또는 당이 앞으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상황이다. 그런 판단을 하고 저를 징계했겠죠. 그래서 저는 징계한 데 대해서 이의제기도 안 했어요. 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뭐 소송할 거다. 그런 주장을 누가 하길래 무슨 소송을 하냐고. 네. 그리고 또 그 징계하기 전에 최고위원 사퇴하면 네. 징계를 안 하겠다 이러길래 아니 내가 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서 굳이 징계를 안 당할 정도로 뭐 최고위원 징계를 겁내서 그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징계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내가 또 내가 정말 뉘우치고 이러니 징계를 풀어주세요 하고 매달리고 싶지도 않고 해서 그냥 그냥 징계 주세요 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때 총선을 1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네.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으면 이제 총선 출마가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버리언이 생각하고 그냥 징계를 받았어요. 네. 그때 뭐 가처분 신청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고. 없었죠. 그런데 지금 징계를 당할 사람이 벌이는
좀 심한 비난은 거기다가 당무감사위원장한테 대한 인신공격, 뭐 사퇴하라 하고 막. 네, 그거는 글쎄 저는 아무한테도 시비 안 걸었는데. 그 제가 참 놀라운 게 이분이 징계 권고를 받고 나서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당원권 정지 2년이 만족스럽지 않은지 거의 제명당할 수준의 발언들을 더 쌓아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징계를 하는 경우에 좀 고려하는 것이 이게 과연 당의 단합에 저해 요인이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징계를 해야 당의 단합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징계 안 해도 당의 단합에 아무런 제약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지만 당에서 그때는 뭐 불편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이 뭐 내가 잘못한 거 그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당이 그런 판단이라면 그냥 따르겠다라는 의미로 넘어갔었던 거고 나중에 총선을 앞두고 또 사퇴하라 그러면 징계를 취소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취소해 준다니까. 그건 또 당이 어려운 상황이 됐으니 그때는 그래서 사퇴했죠. 그것도 당에서 요구하니까 그래 따랐던 거지. 그러니까 일절 당의 뭐에 대해서 그 당시 우리 최고위원님은 따지지 않고 그냥 한마디도 안 했어요. 흘러가는 대로 그냥 당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셨던 그리고 거고.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홍준표 시장 당시 대구시장도 징계 취소한다고. 네. 그때 왜 수해 골프 쳐가지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같이 하는데 같이 대화합 차원에서 징계를 푸는데 홍준표만 풀 수 없으니 저도 풀어주겠다 하면서 최고 이제 사퇴를 달라 그랬대요. 그래 또 필요하면 해줄게요. 뭐 그랬죠. 그런데 지금 막 가처분을 운운하는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는 2022년에 본인이 이런 가처분 인용해주면 무차별 가처분한다. 정당 운영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본인은 비대위원이었고 그 이준석 전 대표 징계 국면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자기 입으로 당원 100%를 주장했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 2022년에 김종혁이 했던 말과 지금의 김종혁의 행동이 너무 다르니까 오히려 이게 명분이 없다라는 비판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죠. 지명직 최고위원께서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찾아보면 앞뒤 안 맞는 게 너무 많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거죠.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아마 자신의 생각이 그 확고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냥 상황에 따라서 많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안 맞는 것뿐만 아니라 모순적인 이야기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치하는 사람은 그래도 자신이 정확하게 그 인식을 하고 자신이 그 어떤 정상적인 판단으로서 자신의 입장이 완벽하게 결정되기 이전에 그냥 부하 내동에서 아무 말이나 해놓으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다 돌아오죠. 네. 그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잊어먹었는데 요새는 SNS나 이런 데 다 박제가 돼가지고 그냥 검색하면요. 다 나오죠. 제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정치활동하는 내용이 다 나와요. 저도 이 2022년 김종혁 당시 비대위원의 발언을 제가 찾은 것도 아니고요. 요새는 우리 당원이랑 지지자들이 다 찾아서 기사 발언 링크까지 다 첨부해 주시는 그런 시대더라고요, 보니까. 저한테도 하나 오던데. 네. 참 기가 막힌 네. 시대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특집 인터뷰 어떠십니까?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 모시고 당 상황 짚어보고 있는데요. 저희 2부에서는요. 당원 여론조사 비율 7대3, 5대5 이 논란 되게 한창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선거 이기는 길일지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은 경북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북분이시잖아요, 고향이. 지금 경북 TK 우리가 지난주 홍석준 전 의원과 함께 대구 민심 한번 살펴봤는데 경북의 민심은 어떻고 이 지방선거를 TK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전국으로 이 바람을 뿌려나갈 수 있을지까지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저희 박정희 대통령님 전직 관련한 30초 말씀만 듣고요. 2부 이어나갈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서 30초만 함께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말씀 알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더 흥미진진한 주제가 기다리고 있는 2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부 주제 전에 이 김종혁과 관련된 징계 이야기에서 제가 요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주변에도 막 소위 말하는 친한계나 한딸들이 이런 마타도어를 많이 퍼뜨리는데 김종혁 씨가 자기가 무슨 신천지를 사이비로 했다고 징계받는다. 무슨 국민의힘이 신천지 편이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내용을 따져보면 그런 거 아니죠, 최고위원님? 아니 그래 저도 원래 김종혁 전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해서 이제 징계 절차가 들어갔는데 그걸 그 경고하고 끝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 그래서 그 내용은 일종의 사면을 받은 것처럼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럼 조용하겠거니 또 실제로 징계위원회 넘어가니까 또 한동안 조용하더라고. 네. 그래서 저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겠거니 했는데 그 후에 좀 더 심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 나오면 별로 끝까지 안 보니까 넘기거나 하니까 그냥 넘어왔는데 그런데 이제 징계 이야기가 나왔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말하기를 내가 신천지가 사입이다라고 했더니 그걸 가지고 당에서 징계하려고 한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을 막 신천지 프레임으로 몰아갔죠, 오히려 막. 그래서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징계를 하나. 아마 앞에서 징계한다고 했다가 그냥 경고로 넘어간 것을 다시 문제를 삼았나 보다 했는데 그 후에 얼마 안 돼서 당의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 김종혁 전 최고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발언이 이겁니다 하고 그걸 공개를 했어요. 전문을 다 공개했더라고요. 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읽어보니까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수십 건이야 일단. 네. 수십 건이고 그 본인이 주장한 신천지가 사입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보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사이비 신천지 통일교 같은 사이비 종교의 신자들이 우리 당에 집단 입당을 했으니 우리 당이 사이비 종교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공격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부를 공격한 건데 아니 왜냐하면 저는 그거 통일교 명단 가지고 우리 당 압수수색 하려고 할 때 저 밤샘 농성하면서 지켰던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게 수사 결과 3,000명? 한 2,000명, 3,000명 이러더라고요. 안 됐어요. 네, 네. 그 입당한 게. 네. 근데 입당은 했겠지. 근데 그때 우리 당이 입당을 많이 할 때니까. 그렇죠. 네. 신자들이 입당할 수도 있죠. 그리고 기획 입당이든 말든. 근데 우리가 그 김기현 대표가 얻은 득표수가 그때 투표를 50만 명 이상 했고 한 52% 얻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30만 명 넘게 투표를 했어요. 네. 득표를 했어요. 네. 아니 그러면 거기에서 3,000명이 무슨 의미가 있었냐. 격차가 수십만 표였는데 네. 그래서 당을 공격하더라도 무슨 이제 어디 민주당이나 또는 정권 차원에서 우리 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무슨 수사를 하거나 발표를 하면 그걸 이용해서 당 내를 공격하거나 당 지도부를 공격하면서 결국에 이제 자기들이 당권을 잡겠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만 계속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를 비하해서 징계 대상이 된 게 아니라 우리 당의 멀쩡한 수많은 당원들과 그 당원들이 뽑은 어떤 이 지도부를 마치 신천지 사이비의 포로가 된 사람들로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걸 이제 당무감사위는 꺼리낄 게 없으니까 전문을 다 공개한 거고요. 그렇죠. 그래 지금 어제인가 김종혁
전 최고가 당에서 문제 삼은 내용과 내가 답변한 걸 다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네. 나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본인 답변은 공개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놓고 신천지가 사입이라고 해서 내가 징계당한다고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저는 진짜 그냥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올린데도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반대입니다. 요거예요. 저는 반대입니다. 그걸로 사실 당원권 정지 1년이 되셨던 건데. 네. 저는 제 발언한 게 이게 맞아요. 그리고 문제 삼은 것도 이거. 근데 이분은 발언이 제가 보고는 뭐 굳이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하나. 그리고 당대표를 이렇게 인신공격을 할 수 있나. 사실 당대표가 개인적으로 뭐 공격을 받았다 해서 괘씸하다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표가 당의 얼굴이거든요. 그렇죠. 네. 당대표를 뭐 그냥 공격할 수 있어요. 노선 차이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 하고 완전히 인신공격을 하고 허위사실로 공격하는 거는 당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당의 신인도를 떨어뜨린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해당 행위가 맞아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같이 같은 당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 발언도 2022년에 김종혁 당시 비대위원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징계 국면에서 네. 윤리위가 네. 이 전 대표가 우리 국민의힘을 무슨 북한 노동당도 아니고라고 비유한 걸 문제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김종혁 씨가 어떻게 같은 당이 북한 노동당이라는 말을 할 수 있냐. 이건 당원 모욕이다. 금도를 넘었다라고 2022년에 막 비판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징계 사유에 본인이 우리 당을 북한 노동당 같다라고 하시고 파시스트라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이비 종교한테 뭐 사로잡힌 정당이라고 했으면 3년 전 자신의 논리대로라면은 스스로 징계당할 짓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아이고, 하여튼 뭐 저는 내부 총질하는 사람 좀 적어도 우리가 단일 대우만 유지돼도 이 조원 CNI나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민주당 지지율을 벌써 따라잡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구체적인 부분까지 김재원 최고위원님과 한번 짚어보고 있는데요. 최고위원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요새 저희 시청자들 제일 큰 화두가 그래서 지방선거 7대3으로 할 거야, 5대5로 할 거야,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어쨌든 당원 우대한다는 말 때문에 당원들이 막 폭증했잖아요. 100만 당원 시대를 처음으로 우리가 눈앞에 그렇죠. 두고 있는데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최고위원님은 생각하십니까? 일단 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 여론조사 100%로 선출해야 된다. 뭐 민심을 더 늘리자 막 그런 사람들. 네. 근데 이게 민심이고 당심 이런 논리인데 그러면 당원을 배제하고 여론조사만으로 우리 당의 후보를 정해야 본선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은 당원이 개입하면 우리 당의 후보 중에서 경쟁력 없는 사람을 뽑는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렇죠. 당원들을 좀 내리 깔아보는 거 아닌가요? 그 시각 자체가. 그 문제를 네. 넘어서서 당원들은 우리 당을 망치는 사람이라는 논리가 되죠. 그렇죠. 당원 비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냥 네. 뭐 100% 당원을 배제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그냥 선출합시다. 뭐 그게 간명합니다. 뭐 그 정도 좋아요. 근데 당원을 배제하자는 논리는 저는 전혀 맞지 않고 그리고 당원들은 대체로 보면 훨씬 정치적인 관심도가 높고 뉴스도 더 많이 보시죠. 우리 당에 대해서 어쨌든 애정이 있고 그래서 그 당원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당이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일까를 생각하고 고심해서 선정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전제라면 당원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 당의 승리를 제일 바라는 분들은 당원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자, 우리가 역대 선거 중에서 역사적으로 참패한 선거가 김형호 전 국회의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을 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문재인 정권 말기여서 심판 분위기도 있고 해서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라고 평가를 했어요. 실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나 내부 조사 결과 굉장히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제가 정책위 의장이었고 네. 정책위 의장이 여의도 연구원 이사기 때문에 여의도 연구원은 보고도 다 받았어요. 네.
그리고 그때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황교안이라는 분이 그때 당대표였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무조건 이긴다. 내가 이 총선을 완전히 승리로 이끌어서 보수 전체를 아우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만만하게 종로에 출마 선언까지 했죠. 네. 그리고는 김영호라는 분을 우리 국회의장을 지낸 김영호 전 의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네. 이분이 들어와서 첫 일성이 뭐였냐면 당의 자료는 받지 않겠다. 당의 자료는 당털이다. 여의도 연구원 자료도 받지 않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당원들은 일체 국회의원 선거에 내보낼 후보 경선 과정에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한 명도 반영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때 김영호 의장 때 우리가 처음 시도한 이상한 관행이 하나 생겼는데 한 재선 3선한 의원들을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 강북 지역이나 이런 데로 나가라 하면서 지역구 막 조정시키는 거. 아, 의원님도 그 대상이셨습니까? 근데 거기에 응한 사람 저밖에 없었죠. 다 안 간다 했는데. 네. 왜냐하면 그때 대구 영북 지역 또 부울경 지역에서 네. 그때 이제 중진으로 해서 험지 차출된 분이 김태호 의원, 네. 홍준표 의원이었는데 네. 두 분은 무석 출마해버렸죠. 네. 저는 사실 그냥 뒀으면 무투표했을 거예요. 네. 경쟁자가 없어서. 근데 저보고 이제 제가 정책위 의장이니까 네. 서울 강북으로 가라. 그래서 또 강북으로 가라면 또. 아, 의원님은 생각해보니까 당이 시키는 거 그냥 다 하셨네요, 그동안. 가라면 가야죠 하면서 가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좀 싸워볼 만한 데를 제시하더니 점점 이제 밖으로 해서 점점 어려운 대로. 예, 왜냐하면 거기도 다 또 보낼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중랑을구로 네. 보냈는데 중랑을구가 20년 동안 우리가 당선이 못했어요. 네. 그런데 또 거기에 보내더니 거기서 경선을 또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서 경선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당원들로 경선을 하면 그나마 당원들이 네. 여기가 험지인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 당에서 내보낼 만한 그 중진이 왔다 모처럼 만에 네. 이렇게 해서 저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엄청 많았어요. 네. 네. 기대감이 생기니까 그래도. 그리고 거기에 네. 중랑을구에 구의원들이 저를 지지했어요. 네. 그리고 전 옛날에 그래도 구청장도 우리가 두 번이나 된 적이거든요. 네. 그 역대 구청장도 다 저를 지지하고 이랬는데 김영호 씨가 100% 여론조사로만 해라 당원들 배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거기는 호남 향후에도 강하고 민주당 세력이 세요. 박홍근 의원 네. 원내대표를 했던 박홍근 의원 지역구인데 여기서 여론조사를 그때는 또 역선택 방지 문항도 안 넣었어요. 아, 그럼 진짜 역선택 개입이 엄청 심각하게 됐겠네요, 그러면. 서문에는 그때 당시 민주당 의원의 부인도 전화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경쟁했던 분은 사실 경쟁 상대가 안 되는 분이었어요. 전 누군지 뭐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네. 그래가지고 그분은 그 지역에서 출마를 여러 번 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경선에서 네. 제가 간발의 차이로 지고 말았죠. 아, 진짜 황당한 일이 있었네요. 근데 이제 네. 제 느낌에는 네. 그렇게 여론조사를 하면 반 정도는 민주당 측의 지지자들이 받게 돼 있어요. 반보다 더 들어오죠. 거기는 민주당 당세가 더 센 곳이니까 센 사실은. 곳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안 된 건데 우리 당 후보가 나가서 결국에 이제 본선에서 역대 최대의 패배를 하고 말았죠. 표 차이가. 뭐 한 30% 가량. 그러니까 김영호 같은 사람도 뭐 소장파인 척, 합리적인 척, 원로인 척 하지만 그때 결국 자기 비서 출신들 전부 다 단수공천 좋은 지역에 경남과 부산에 꽂아 넣었고 의원님처럼 당한 사람이 지난 총선에서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거든요. 이제 분당 나가겠다고 경선 시켜달라 했는데 안 된다 해서 영등포 가라 해서 알겠다 그럼 내가 헌신해서 영등포 가겠다 했는데 영등포에서도 또 경선 시킨다고 이러고 또 강서로 또 밀어대고. 근데 뭐 하여튼 지난 거 전 뭐 비판할 생각이 없고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당원을 배제하는 것이 네. 마치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선정하는 양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제가 경험적으로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마 제가 나갔으면 그래도 근소하게 지거나 이기거나 훨씬 접전이 펼쳐졌겠죠. 아니, 네. 그때 분위기가 좋았어요. 네. 김재원이 왔다고. 하여튼 저는
이 당원을 배제하거나 당원 비율을 줄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것은 좀 잘못이라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가 적정하냐? 과거에 타협적으로 5대5로 해왔거든요. 네. 지금 이제 당원을 5대5로 하거나 당원을 그 경선에 참여시킬 때 과거에는 문제가 뭐였냐면 당협당, 당원협의회당 당원이 1000명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너무 적었죠. 네. 그러니까 이 당원들을 이제 당협위원장이 거의 통제가 가능했어요. 그때는 누구 찍으라 하면 그냥 찍고 하는 또 그런 분위기였고. 네. 그렇기도 하고 또 경선 자체를 안 했어요. 근데 경선을 대비한 당원이 아니라 순수한 우리 당의 기관 당직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당협당 많게는 만 몇천 명이 대구에는 10,000명 책임당원 넘는 당협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있어요. 네. 경북 대구 경북에 적게는 뭐 한 5,000명, 네. 6,000명 이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 대충 800명 한 지역구 보통 그 정도 하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여기 한 지역구에 10,000명쯤 있는 당원들이 그 투표를 하는데 여론조사 800명 해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더 낫다는 보장이 어딨냐요. 그러면 그 전화 받는 한 사람이 10명 몫의 어떤 표를 찍게 되는 거니까 이게 기울어질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원들도 훨씬 보통 그 여론조사 전화 받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당원 비율을 높이는 것은 이제 시대적인 추세이고 흐름이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프라이머리라는 것은 당원 투표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당원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오픈 프라이머리로 해서 그냥 전 국민 중에서 원하는 사람 다 투표하는 경우도 있고 각각 다른데 우리는 이제 프라이머리를 할 때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도 제가 보니까 열성 당원들이 그 선거인단에 다 참여하는 거지. 결국은 그렇죠.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오픈 프라이머리 선거인단에 잘 안 끼죠. 굳이. 예. 저는 그래서 5대5로 할 거냐 7대3으로 할 건가 이거 그냥 정치인들 몇 명이 뚝딱 결정하지 말고 시대의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당원 투표라도 하면 했어요. 아, 오히려 이걸 당원 투표로 하자. 네. 당원들이 결정하게 하자. 네. 물어봐야죠. 네. 아, 그거 깔끔하네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일거에 해결하고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가지고 아무리 싸워봤자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내분만 일으키기보다는 요새는 전당원 투표하는 비용이 옛날처럼 많이 들지도 않고 ALS 녹음해서 전화 딱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모바일 투표하게도 되고 점점 더 직접 민주주의 참여가 강해지는 시대니까 당원들 보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해서 원래 내 이 문제 모든 것 좀 다 정리하고 신년 초에 당대표가 막 기자회견도 하고 네. 본격적으로 새로운 모드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제가 부산의 수영구에서 경선을 했는데 현역 국회의원분과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당심 민심에서 5대5였는데 다 이겼거든요. 뭐 가산점 감점 다 빼고 그냥 최초 점수로. 근데 놀랍게도요. 당원 투표랑 여론조사랑 포인트가 소수점 뒤에 빼면은 앞에 똑같이 나왔어요. 비슷해요. 거의 안 다르더라고요. 그 비율이. 네. 아니 당원이 수천 명인데 네. 그 당원을 누가 통제를 한다는 겁니까? 오히려 당원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깨어있고 당에 대한 애정도 많고 그리고 정치적인 정보도 많은 사람들이니까 더 합리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많죠. 네. 그리고 당원들이 우리 당의 후보 중에서 바보를 내보낼까요? 그래도 저 사람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내보낼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길 사람을 당원들이 더 많이 선택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협당 당원 수가 뭐 영남 지역은 보통 5,000명 이상이고 10,000명까지도 가니까 이게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 뭐 오더 받고 통제되고 하는 시대가 이제 다 끝났잖아요. 끝났어요. 다 주체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당협에서 당원 교육한다고 가면 제일 많이 동원하면 한 500명에서 1,000명이에요. 제일 많이 동원하면. 근데 그 당협의 당원은 10,000명이 넘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육에 오시는 분들도요. 그 지역 의원이랑 당협위원장 다 좋아서 오는 건 아니에요. 아니, 보면. 네. 그리고 당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와서 그리고
당협위원장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지금 옛날식 사고방식이죠. 오히려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는 이 당신 민심 비율도 우리 100만 당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게 제일 깔끔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장동혁 체제에서 당원을 우대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주요한 선택이 있을 때 전당원 투표를 좀 활성화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도 이거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선 때도 그거 당원들이 막았잖아요. 막았잖아요. 네, 전당원 투표해가지고. 그거 만약에 그때 그냥 넘어갔으면 지금 한덕수 그 전 총리가 대선을 치르고 지금 또 재판받고 얼마나, 있는데. 예. 네. 근데 저는 그때도 우리 당원들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었습니까? 맞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다 좀 판단을 잘못해도 당원들은 바로잡히거든요. 오히려 이 당신 민심 비율, 국회의원들끼리 지지고 복고 싸워봤자 답 안 나온다. 깔끔하게 전당원 투표하자라는 말씀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의원님. 경북이시잖아요. 네. 경북 자주 내려가십니까, 혹시 요새? 주말마다 가요. 그러면 경북 지역의 어떤 이 국민의힘이나 장동혁 호, 그리고 이 앞으로의 지방선거, 재보궐선거를 바라보는 민심이 어떻다라는지, 또 경북은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이지만 경북 지선을 어떻게 해야 전국 선거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인지 의원님께서 한번 피부로 체감하신 이야기 좀 궁금합니다. 첫째, 지역 우리 당원들 또 지역 주민들은 우리 당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하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당내의 약간의 흔들기. 예, 네.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장동혁 도와줘라. 장동혁 도와줘라. 그런 이야기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논란을 좀 많이 벌였잖아요. 네, 당이 계엄 선포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사과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모두 다 내포가 되어 있는데 네. 대구 경북의 우리 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 당을 오랫동안 그냥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역사적 경험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대구 경북의 이 시도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잊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얼마나 많은 비난을 했습니까? 아마 보수 진영 내에서도 전부 비난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표시된 게 마지막으로 표시된 게 4%인가 그랬어요. 4% 기억납니다. 네. 그리고 거의 난도질을 하고 TV 켜면 뭐 대통령 얼굴에 주사바늘을 꽂아가지고 뭐 여기 주사를 맞았네 말았네 그렇게 공격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마녀 사냥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 당에서 출당시키고 또 뭐 징역 33년 선고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겠나. 저도 그때 재판 받았으니까 수사도 받고. 근데 세월이 지나서 지난 대선 때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김원수 후보 당선시키겠다고 우리가 뭐 이리 뛰고 저리 뛸 때 손 내민 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었잖아요. 맞아요. 한번 네. 도와달라고. 네. 가서 그래가지고 우리 당에 그때 원내대표하고 선대본부장하고 대변인하고 가서 부탁하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또 울산 시장도 많이 가셨죠. 시장 가고 네. 부산 경남 다 갔어요. 네, 네. 대구 서문시장도 가고. 기억납니다. 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안도했거든. 보수 진영에서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나섰구나.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막 전련해라, 뭐 윤호개인 쫓아내라, 뭐 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일단 제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그 계엄령을 선포하고 난 직후에도 제가 윤 대통령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 계엄령은 이게 뭔가 안 맞다. 네. 우선 요건이 안 맞는 것 같다 했더니 뭐 대통령 다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입장이고 계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전련하자는 데 대해서 전련하는 조치는 우리가 다 했잖아요. 출당시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탈당한 날
우리 당의 대표인 비대위원장이 다시는 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걸 공개적으로 했어요. 이것보다 더 전련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했고 또 더 나아가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뭐 두둔하거나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사과해라, 윤 대통령과 절연해라, 이 말은 절연하라는 말이 당내에 있는 일부 뭐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뭐 그 젊은 친구들 그 유튜브로서도 그런 주장하고 그렇죠. 뭐 이런 사람을 다 쫓아내라는 거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가능하겠느냐에 대해서 저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아니 우리 당에 막 그 좀 이질적인 분들 좀 심하게 우리 당에 대해서 막 그 비난을 퍼붓고 더 나가서 거의 첩자 수준으로 우리 당에 대해서 안 좋은 이적 행위를 한다고 보여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보다 더하게 우리 당 내부에서 공격하는 사람들. 아니 그렇죠. 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있으면서 지금 저 소위 뭐 윤어게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느냐. 저는 그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윤어게인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을 또 들어보면 제가 다 동의하지는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네. 아, 생각은 다 다를 수 아니,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도 또 저를 또 모질게 욕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당이라는 데는 원래 그런 데예요. 네. 원래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모여서 근데 하나의 목적, 선거 이기는 목적 가지고 손을 잡는 게 당인 거잖아요. 뭐 정심하게 이야기하면 이재명을 타도하자는 데 대해서 동조하는 분들은 다 같이 가자는 거죠. 저는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제 생각이 이런데 대구 경북에 가서 저를 만난 대다수 지지자들은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발 좀 다독거리고 가라. 그리고 그 대신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심하게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경북에서. 예. 그러니까 다독거리고 가더라도 거기는 선을 넘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분들이 많아요. 네. 분명히 많아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도와줘라. 장동혁은 절대 물러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심해도 되냐? 예. 제가 안 물러나면 장동혁 안 물러납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당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분들은 그런 상황이고 반면 이제 우리가 어쨌든 여당이다가 야당이 됐잖아요. 네. 또 이제 대구 경북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핍박받는 입장이 됐어요. 네. 최근에 우리 대구 경북의 지도자들이 좀 소홀히 한 것인지는 몰라도 대구 경북에는 대구공항을 경북 의성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현안 사업이에요. 중요한 화두죠. 네. 10년 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2030년에 비행기가 취항하도록 하겠다라는 그 공약과 그런 과정을 거쳐와서 오늘날 어떻게 됐느냐. 내년도에 예산이 0이에요. 0. 한 푼 없어요. 그러니까 빵원. 네. 네. 그래서 비행기가 나르기는커녕 말뚝도 못 꽂아놓고 있고 아마 그때 되면 산토끼가 뛰어다닐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늦게 시작하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발주를 해서 1차 낙찰받은 현대건설이 포기했지만 지금 2차 턴키 방식으로 제대로 입찰을 붙여서 지금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서로 이제 공사를 맡겠다고 해서 곧 사업자가 결정되고 착공을 하게 돼요. 네. 공기가 좀 늦춰졌지만 어쨌든 진행은 되는 거죠. 2년 늦춰진 거지만 이쪽은 비행기가 아니라 종이 비행기도 못 날을 텐데 그쪽은 35년까지는 취항시키겠다는 그 계획에 따라서 턴키로 받으면 그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예산도 나오고 있고 하니까. 그렇죠. 네. 또 오늘 또 발표된 거는 무안공항. 무안공항은 사실 원래 고추 말리는 공항으로 유명한데 비행기가 안 뜨는 비행장으로 유명한데
최근에는 또 제주항공 항공기가 그 무안공항에서 참사를 그 당하는 바람에 또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공항이긴 하지만 광주공항을 광주 민간공항 그 군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또 발표가 되고 네. 또 대통령실이 직접 중재를 냈고 그 후속 행정조직 뭐 서남부권의 항공청도 만들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제대로 진행을 하고 또 무안공항으로 1조를 들여서 원래 노선도 아니던 것을 우회하는 바람에 KTX 틀었죠. 네. 이거는 정말 참 이번에 무안공항 이전하면서 뭐 명칭을 김대중공항으로 하겠다라는 안도 막 급부상되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하여튼 뭐든지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구 경북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박근혜 정권 후반기에 그 결정되었던 그 대구공항 이전 계획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수포로 끝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물론 그동안 이 일을 담당해온 많은 분들이 책임이 있겠지만 그러나 현 정권도 너무나 지역을 홀대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 공항을 빨리 정상화시키고 이전 계획을 마련하고 그것을 이제 정부 지원 사업으로 만들어서 이 대구 공항 이전 지역인 경북 의성 군위 지역에 들어올 이 공항에 대해서 박정희 공항으로 명명하고 2030년에 개항할 수 있도록 이 정권도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의 정치인들도 지금까지 좀 미온적이었다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함께 동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구 경북의 민심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공항 문제가 굉장히 크다.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이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생각, 그리고 당내 문제에 대한 생각, 그리고 현안 문제에 대한 생각은 이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을 보니까요. 거의 모든 지역이 그 이전 총선보다 투표율이 올랐는데 대구 경북은 투표율이 오히려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결국 서울이나 수도권 선거에 우리 대구 경북 출향민들의 투표율에도 영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있죠. 그럼 박빙 지역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우리가 이기는 지역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돼가 아니라 경북에서 우리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끌어올라서 투표장에 나와야 그렇습니다. 충청과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이 대구 경북 출향인들이 같이 투표하면서 결집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지방선거의 핵심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대선 때 김문수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점점 대선이 다가오니까 여의도 연구원조사든 일반 여론조사든 점점 이게 좁혀지잖아요. 격차가 좁혀지는데 이게 이길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대구 경북의 유권자 수하고 광주 전남북 호남 전체 유권자 수가 한 7만 명 차이 나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의 유권자 수와 광주 전남북 호남 전체 유권자 수가 호남이 한 7만 명 정도 더 많아요. 네. 그럼 호남은 늘 90% 이상 투표해서 90% 이상 득표하거든요. 90% 득표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다 모이죠, 거기는. 완전 결집하죠. 그래서 대구 경북이 80% 이상 투표하고 80% 이상 득표를 하면 여기서 호남에서 우리가 호남에서 잃는 표하고 얻는 표 이것을 해보면 거의 호남에서 우리가 지는 표를 상쇄하고 조금 모자라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80% 투표 80% 득표만 넘어가면 호남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는데도 상당 부분 만회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경남에서 우리가 이기는 거, 부산에서 이기는 거, 부울경에서 이기는 걸 합쳐버리면 이게 100만 표 이상을 이겨요. 부울경에서. 숫자적으로는 그렇네요. 숫자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 80% 투표하고 80% 득표를 하면 그 어떤 선거에서도 대선에서 우리가 이겼어요. 그렇게 하면 부울경에서 광주 전남에서 진 것을 서울 수도권에서 우리가 좀 지거나 비슷비슷하게 가면. 하면 네.
그러면 무조건 이기는 것이 충청권에서 좀 지더라도 강원권에서 이기고 제주도에서 좀 지거나 한 것을 만회하고 남는 거예요. 네. 수도권에서 좀 져도 부울경에서 이긴 것으로 만회를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좌우 대결 구도이긴 하지만 지역 구도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고 호남이 있는 한 영남이 이 결집을 해야 하고 호남에서 우리가 지는 만큼 이기는 방법은 대구 경북에서 80% 이상 투표하고 80% 이상 득표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구 경북의 의원님들한테 저는 우리 당 소속이잖아요. 80% 투표하도록만 좀 해달라. 간곡히 부탁을 했죠. 물론 이루어지지는 못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으면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가 서울 중랑 을구에서 경선을 해봤잖아요. 네. 당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영남 향후회가 주축이에요. 네. 네. 이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서울 수도권에서 우리 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 당 조직의 큰간을 이루는 분들이 또 영남 세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나서 투표장으로 나오고 결집이 돼야 우리가 해볼 만한 승부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데 태국 경북에서 깔아앉으면 그런 바람이 안 불죠. 예, 네. 분위기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방선거 때 대구 경북이 물론 이길 거다. 그런데 뭐 다 이긴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 있어요. 저는 보기에. 이게 막 신나서 이번에는 우리 뽐때를 보여주자라고 할 정도로 결집이 되어야 접전적인 서울 수도권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대구 경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대구 경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당에서도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특히 그 과정은 우리가 대구 경북은 공천이 당선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공천을 잘해야 돼요. 공천을 그냥 우리 무조건 이길 거니까 아무나 내보내자라고 하는 순간 이 유권자들의 이 관심도도 떨어지고 투표율도 떨어지고 서울 수도권에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은 당원들이 꼭 참여하는 그런 경선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이 대구 경북의 중요성까지 김재원 최고위원님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당의 내밀한 이야기부터 지방선거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 연말까지 어려운 문제들 잘 마무리하고 새해 새롭게 뛰쳐나갈 장동혁 지도부의 든든한 또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보신 분들 모두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마지막으로 우리 멸콩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사실 자꾸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장동혁 지도부가 무너지고 장동혁 지도부가 무너진다. 장동혁 지도부가 무너지고 비대위가 곧 출범한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분들이 좀 있다가 보니까 그게 TV에서도 나오고 언론에서도 나왔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김재원이 경북지사 출마하면 사퇴해야 되니까 그러면 다른 한 사람만 사퇴해버리면 무너진다고. 무너진다. 이렇게 해서 사퇴 안 해도 된다면서요. 네. 우리 당은요.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분은 선출직 당직을 사퇴해야 돼요. 1년 6개월 전에. 근데 최고위원은 그런 거 없는 그 거죠.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니 당대표도 마찬가지고 당대표가 경북지사 선거에 출마하더라도 사퇴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 규정이 없네요, 우리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려면 내려놔야 되지만. 그건 뭐 네. 최고위원이든 당대표든 사퇴해야 되는데 그 외에는 규정이 없는 것이 왜냐하면 최고위원이 공천에 영향을 미칩니까? 못 미치잖아요. 그렇죠. 공천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있거든요. 네. 그런 취지에서 그 당대표 최고위원이 사퇴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북지사에 나가더라도 최고위원직 사퇴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제가 틀렸으니까 장동혁 대표가 무너진다.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무너진다든가 비대위가 출범한다든가 이런 이야기 믿지 마세요. 네. 저는 절대 사퇴하지 않을 겁니다. 네, 여러분. 장동혁 대표 지도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함께 김재원 최고위원님과의 특집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늦은 시간에도 함께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도 5시 반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